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시모 안젤리스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곧 출간될 책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권범철이라는 그 아주 유능한 역자를 만나가지고 상고 끝에 이렇게 출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제목부터가 의미심장한데요. 이 제목은 명백하게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의식하면서 지어진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쿠야마의 그 역사의 종말은 여러 텍스트들에서 사실 그 책이 별로 읽히지도 않으면서 이 책이 갖는 역사적 위치랄까요? 또 그 의미랄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차례 이렇게 인용이 되고 언급이 되었던 책이죠. 그 텍스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별반 이야기되지 않은 채 아마도 그 현대 역사를 한마디의 말로 이렇게 집약한 어떤 슬로건처럼 거론이 되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쿠야마는 그 역사의 종말 맨 처음 시작할 때에 자기가 1989년에 The End of History,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작은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의 그 붕괴하고 맞물리면서 아주 주목받는 논문이 되어 가지고 2002년에 그 텍스트의 주제를 확대한 책으로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내놓게 되었다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소련이 그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거치면서 궁극적으로는 해체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이 명백해진 시점이 1980년대 말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사회주의의 종말을 직감을 하고 바로 그것을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 헤게모니적으로 대체해가는 그 상황. 책이 나올 때는 이제 부시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였죠. 이라크 전쟁이 전개되고 있던 시기였고요. 1992년도 한글본도 이 책이 1992년도에 출간이 된 것 같아요. 빨리 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때 나왔으니까 그 사회주의 해체와 New World Order NWO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라고 하는 말이 널리 유행해 가던 그 시점에 헤겔이 이야기했던 역사의 종말이 드디어 현실화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랄까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던 게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책이었다라고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런 진단을 내렸을까? 영 그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그런 선언인데 유행은 그런가 봅니다. 그 상황의 특수한 정조하고 연결이 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텍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마시모 데 안젤리스의 역사의 시작은 그 헤겔의 역사의 종말론, 이론으로서의 역사의 종말을 1989년의 세계사적 현실 속에서 실현된 것으로 파악하는 후쿠야마의 그 생각에 대한 이렇게 안티테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티테제를 반림 명제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마시모 데 안젤리스, 상당히 그 생소하죠. 근데 안젤리스도 자율주의적 막스주의 전통 속에서는 굉장히 그 저명한 사람이고, 다만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잠깐 그 사람의 그 이력을 살펴보면 그 영국 이스트 런던 대학 정치경제학과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직 활동 말고 실천 활동으로서 The Commoner, The Commoner, COMMONER,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통인 정도 될 것 같아요. 공통인이라고 하는 웹저널의 책임 편집자로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치이론이라거나 지구와 자본주의, 또 사회운동, 또 경제 텍스트들에 대한 정치적 독해, 이런 거를 주로 해왔고요. 저작으로는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케인즈주의에 대한 분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지금 그 비기닝 오브 히스토리, 역사의 시작은 그 주제로서는 두 번째 저작이고, 2017년에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이 출간된 게 2007년이었으니까 약 10년 만에 옴니아 순트 코무니아, 모든 것은 공통적이다라고 하는 책을 내서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The Beginning of History는 옴니아 순트 코무니아라고 하는 책하고 연결지어서 읽으면 좋은데, 옴니아 순트 코무니아는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고 지금 번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을 번역한 권범철 역자가 대단히 이제 안젤리스하고는 콤비가 잘 맞는 그런 역자라고 생각하는데, 권범철 역자는 예술과 도시사회연구소 연구원이고 전공이 도시사회학입니다. 그 메트로폴리스의 그 공간과 예술에 관한 연구와 관련 활동을 해왔는데,
그 지난해에 그 논문 바로 이 공통계에 관한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어요. 그 목동 그 오아시스 그 프로젝트하고 물레예술공단의 그 활동을 이 공통장 커먼스 이론을 가지고 분석한 아주 주목할 만한 논문이었는데요. 그 논문의 중요한 그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시모 데 안젤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군법전력자는 번역 활동도 열심히 해왔는데 그 텔레코민스터 선언 드미트리 클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죠. 2014년에 나온 책이고 그 다음에 리차드 딘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비저의 마법이라고 하는 책을 2015년에 번역을 했고 데보라 코웬의 로지스틱스를 역시 번역을 했습니다. 텔레코민스터 선언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이 지적 재산권 문제에서 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피라이터하고 카피랩터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 CCL로 3분되어 있는 저작권 관련 그 입장들의 카피파랩터라고 하는 제4의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 카피파랩터는 그 CCL의 그 상업종 이용 금지라고 하는 것에 계급적 관점을 도입을 해서 노동자 계급의 경우에는 상업적 금지에서 제외시킬 그 필요성을 내놓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용자가 누구인가 계급적으로 어느 계급에 속하는가 라고 하는 그 측면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적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저작권론을 제시하는 거고 리차드 딘스트의 비제의 마법은 이 부채 사회를 역전시킬 때에 부채라고 하는 것은 빚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간의 상호 연대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빚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관철되고 있는 상호 연결성, 그 연대성을 금융 지배로부터 분리시켜내서 독립시킬 그 필요성을 제안하는 중요한 책이죠. 그 다음에 데보라 코웬의 그 로지스틱스는 상품의 유통, 물류라고 하는 것이 자본이 수행하는 그 계급투쟁 전쟁의 중요한 그 양상 중에 하나임을 논증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이런 번역 저작들을 쭉 해오다가 이번에 이제 역사의 시작을 번역 출판을 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마시모 안젤리스의 이 책을 제가 맨 처음 기획한 것은 아주 오래전인데요. 이 책을 쓴 안젤리스가 내놓는 주장들이
현대 사회를 이해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상당히 참신하고 주목할 만한 그런 주장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가치 체계들이 갈등하는 공간으로 바라보고, 그 가치 체계들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가치 실천의 관점에서 주체화시켜 나가는 관점이라거나, 또 가치 법칙이 현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자본의 원리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관점이라거나, 또 공통장에 대한 생각, 특히 자본의 외부로서의 공통장이라고 하는 그 생각 같은 것은 우리 시대의 그 막스주의 담론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는 것이고, 누구나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주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정도의 그 머릿말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책이 대체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책에 서술된 전부가 결코 아니고요. 굉장히 개략적인 골자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안젤레스가 한국 사회에는 본격적으로 처음 소개되는 것이고, 그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이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을 조금이라도 좀 좁혀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쉽게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론적 심리적인 조건을 준비해 드리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젤리스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목차를 따라가면서 쭉 체계적으로 해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않고 안젤리스의 사유 체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개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생각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시간론입니다. 안젤리스는 세 개의 시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직선적 시간, 또 하나는 순환적 시간. 이 직선적 시간과 순환적 시간의 저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시간, 페이스타임이라고 그럴 수 있나? 이 상시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얘기가 더 어려워져 버리는 것 같은데, 근데 자본을 보게 되면은 자본이 화폐를 투자를 해가지고 상품을 사고 다시 그것을 더 큰 화폐, 정식된 화폐로 만들어내는
프라임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만 보게 되면 직선적 시간이죠. 그런데 자본은 1회의 직선적 활동으로 끝나질 않고 다시 M 프라임 정식된 화폐를 또 투자를 해가지고 상품을 사고 또다시 그 과정의 끝에 M 프라임을 또 생산합니다. M 2 프라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것은 계속되는 과정이죠. 근데 이거를 얼핏 보면 직선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직선적 과정이 M이 M 프라임으로 되돌아오고 M 프라임이 다시 M 프라임 프라임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순환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자본의 운동 속에 리니어한 직선적 시간과 서큘러한 순환적 시간이 들어있다. 근데 이 두 개의 시간은 안젤리스가 보기에는 자본의 운동을 이렇게 높은 데서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세 번째 시간인 그 페이스 타임이라고 하는 건 뭔가? 페이스 타임은 이 MCM 프라임의 거듭된 순환 과정 속에서 이 C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화폐를 가지고 자본이 그 노동력과 생산 수단을 사가지고 이거를 생산 과정 속에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생산 과정 속에서 잉여가치가 창출이 되죠. 이게 이제 이 잉여가치가 판매됐을 때에 M-로, M 프라임으로 구현이 되는 건데 이 생산 과정 속에서는 맨 처음 투입했던 게 그대로 놓는 게 아니고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생기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스가 논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생산의 시간인 거죠. 창조의 시간이고 자본의 어법에서 보면은 잉여가치, 이윤이 생겨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삶의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사용가치들이 생겨나오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이스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새롭게 생겨나는 시간, 생성의 시간, 창조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는 이제 서로 상자, 나무 목에다가 눈목을 쓰는 서로 상자를 쓰는데요. 이제 이 말이 눈을 자세히 뜨고 나무를 이제 응시해가는 모양을 형성한 것으로서 서로 관계 맺는 과정을 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상호할 때 그 상자입니다. 관계의 시간이고 그 관계 속에서 뭔가가 새롭게 발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본 속에서는 그게 노동력과 생산 수단이 서로 만나서 관계를 맺는 그런 과정이죠. 지금 이 세계의 시간론이 사실은 안젤리스의 전체 그 이론적
틀을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관점인데, 이제 이 시간론이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젤리스는 우리 세계를 현실에서 구성하고 있는 이제 그 여러 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국가가 있고 시장이 있고, 우리가 이건 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서 더 이야기하게 되겠지만은 국가와 시장만으로 우리의 세계가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죠. 가족이라고 하는 거, 또 뭐 교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친구들 사이의 어떤 관계 같은 것도 있고, 여러 유형의 공동체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인터넷 시대를 염두에 둔다면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고, 이것들이 여러 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체계들이 움직이는 원리는 조금씩 혹은 크게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가? 안젤리스는 그 체계들이 가치 체계, 밸류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각각 다른 가치 체계들인데, 이 가치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의 방향, 그러니까 텔로스라고, 목적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나름의 방향과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충동을 갖고 있고, 그 충동을 통해서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욕동, 코나투스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코나투스라는 말을 그 자기 보존의 항동성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항동성, 계속 보존해가는 그 동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나투스라고 부르는 거죠. 스피노자의 용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윤 축적이라고 하는 텔로스, 목적 혹은 방향 감각, 이런 거를 갖고 있고, 이 이윤을 축적해 나가는 일련의 그 충동과 항동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동일한 체계가,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동일한 체계가 생산되어 나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MC, M'으로의 이 끊임없는 직선적 흐름과 순환, 이것이 이제 하나의 코나투스를 구성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자기보존적 항동성을 구성하는 것이죠. 근데 가치 체계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체계들의 대립이기 때문에 사실 주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체계들로서 봐버리면 구조주의가 되고 구조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는 것일 텐데, 안젤리스는 그 시장을 하나의 체계로 보면서도 그 체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위, 어떤 실천에 의해서 추동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체계는 가치 실천들로 구성된다. 이런
역사적으로 오래된 구조와 행위의 논쟁에서 행위가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풀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치체계라는 말과 더불어서 그것을 행위화시킨 용어인 가치실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가치실천을 안젤리스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체계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행동과 과정,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관계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체계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행동과 과정,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관계망. 이거를 이제 가치 실천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실천들의 결과가 가치 체계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 체계는 어떤 가치 실천들로 구성이 되느냐 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러 간다. 일을 하러 간다. 또 일을 할 자리가 없을 때는 일자리를 구한다. 혹은 물건을 사고 그 카드 지출 명세서에 서명을 한다. 혹은 복지 시설에 가서 뭔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선다. 혹은 연금기금에 투자를 한다. 혹은 동네 슈퍼에 가가지고 할인 포인트를 적립을 한다. 인터넷에서 더 흔한 얘기겠지만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가치 실천으로서 시장적 체계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행동이고, 그 과정이고, 그것의 관계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치 실천들을 끊임없이 수행함으로써 가치 체계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활동에 누구나가 다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가치 실천이 가치 체계를 구성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하나의 사회적 세력이 구성이 된다고 하는 게 안젤리스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축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 감각들이 서로 결합이 되면서 하나의 사회적 관습으로, 사회적 실력으로, 사회적 압박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필연성으로, 사회적 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 실천과 가치 체계가 힘의 형상으로, 그것도 사회적 힘의 형상으로 우리들한테 나타날 때 사회적 세력을 구성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의 세계에 다양한 가치 체계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기 텔로스로서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사회를 재생산하게 될 텐데, 그 사이에 바로 이 체계들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기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이한 유형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상이한 유형의 가치 실천들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상이한 유형의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게 안젤리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실천들이 열려있는 만큼 사회가 새롭게 열려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끝날 수가 없는 것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에 열려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점에서는 한나 아렌트가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불렀던 것하고 굉장히 통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은 가치 실천들이 다양하고 가치 체계도 그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성 사이에 그런 관계가 뭐냐? 이 다양함이 그냥 그대로 공존하는 건 아니고 가치 체계들 사이에서는 한편에서 흡수하려고 하고 한편에서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충돌과 갈등 관계가 발생할 수 있겠죠. 한편에서 파괴하려고 하고 한편에서 보존하려고 하는 갈등 관계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에서 약화시키려고 하고 한편에서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갈등 관계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유형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가치 체계들과 가치 실천들 사이에 부단히 전개되는 충돌은 이 세계 내에 필연적인 것이고, 그것들을 안젤리스는 가치 투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치 체계, 가치 실천, 그 다음에 가치 투쟁,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안젤리스가 가치라는 말을 써서 이 세계 내의 다양한 체계들 또 실천들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안젤리스가 이미 어떤 윤리적 세계로서 힘들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 과정을 스피노자는 그 에티카에서 윤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랄, 도덕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개념이죠. 이 힘들의 상충과 그 상충하는 힘들의 그 체계화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계를 윤리적 공간으로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윤리성의 관점에서 이 세계를 바라볼 때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의 윤리적 체계이고, 힘들이 행사되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라거나 혹은 항동성을 갖고 자기 보존 항동성을 갖고 행사되는 어떤 특정한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안젤리스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결코 전일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홀리스틱, 그게 완전히 자본주의로 이렇게 통합되고 일색화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다. 세계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세계에 대한 안젤리스의 정확한 규정은 세계는 다양한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일부, 그 세계의 하나의 하위 체계, 섭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몇 차례 이야기해왔지만 상이하고 충돌하는 텔로스들, 가치 실천들을 가진 상이한 사회적 세력들과 가치 실천들이 결합되고 상호 관계하고 맞물리는 그런 과정이고, 자본을 조절하고 보존하고 확장하는 창발적인 항상성 순환고리들에서 출현한 체계이다 라고 해서 자본주의를 매우 한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건 이제 브로델 학파가 자본주의를 바라본 것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브로델 학파는
바로 이 삶이라고 생활세계라고 하는 그 위에 시장이 있고 시장 위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부 구조로서 그 파악을 하는데요. 그러한 관점에 이제 전혀 뭐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정한 유사성을 갖고 안젤리스의 사유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유일하고 전일적인 체계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스스로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것이고 자본주의를 시간 속에서 상대화시키는 것이고 아까 그래서 시간의 그 3대 유형 중에서 직선적인 것과 순환적인 것은 자본주의하고 잘 맞아떨어지지만 그 상시간, 페이스타임의 경우에는 그 자본주의 속에 있으면서도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교란시킬 수 있는 그 자본주의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생성의 시간으로 설정했던 것과 일관된 사유전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그런 체계, 그 자체로 독자적인 가치 실천이라기보다 끊임없이 다른 가치 실천들, 다른 가치 체계들을 흡수해서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는 체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흡수라고 하는 건 적을 최고의 동맹으로 전환하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가치 실천들을 흡수해서 자기의 동력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거는 안토니오 네그리를 비롯한 자율주의적 막스주의자들이 굉장히 그 정치하게 이미 분석해 놓은 사례도 있죠. 예를 들어서 1917년 혁명을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출현하는 케인즈주의 시스템, 전후 복지국가 시스템이 흡수해 간다거나 또 시인자유주의 시스템이 1968년 혁명 과정에서 전 지구적으로 등장했던 그 사람들의 그 요구, 또 투쟁, 열망, 충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흡수한다거나 물론 이 흡수라는 게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동력으로 이용해서 거꾸로 정반대 방향으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이제 흡수의 사례들인데 그러니까 가치 실천들의 투쟁으로서의 가치 투쟁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게 반드시 이렇게 대치하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흡수, 병합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투쟁과 흡수의 과정을 통해서 자본은 계속해서 이제 순환해 나가게 되는데 이 자본의 순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안젤리스는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한순환이죠. 맨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M, C, M 프라임들이 계속 반복되어 가는 이 순환은 무한순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과정에서 자본은 점점 더 큰 화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와는 달리 노동자들은
자기가 받은 임금을 지불을 하고 상품을 사서 뭐 식량이라거나 뭐 옷이라거나 뭐 교통시설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자기의 노동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 과정은 끊임없이 정식하는 무한순환 과정이 아니고 유한한 순환이죠. 이것은 필요가 없으면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고, 춥지 않으면 옷을 사지 않는 거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제한되어지는 순환이기 때문에 자율화되어서 그 자체로 끊임없이 진행되는 그런 순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와 욕망에 의해서 방향이 잡히고 제한되는 그러한 가치 실천이기 때문에 유한하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안젤리스가 자본의 순환을 생산순환과 재생산순환으로 구분할 때에 지금 이 관점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이때는 이제 유한순환이냐 무한순환이냐의 차원에서 보다는 두 개의 순환의 특수성,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력 순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노동력이 화폐를 받은 다음에, 임금의 형태로 화폐를 받은 다음에 그걸로 상품을 사는데, 이 산 상품들이 그냥 바로 노동력을 낳는 게 아니라 다시 재생산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 재생산 과정은 굉장히 많이 빠뜨리는 부분이고, 페미니스트 운동이 매우 이제 주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과정인데, 바로 노동력을 생산하는 과정. 그러니까 여성이 임금 노동자가 사온 상품 혹은 직접 구매한 상품을 가지고 음식을 한다거나 집안을 청결하게 해서 이제 공기를 순환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들, 또 아이를 낳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의 생산 과정. 자본주의에서는 자기 내적 과정으로 평가되지 않는 중요한 생산 과정. 그래서 이걸 재생산 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생산 과정으로 보아야 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뒤에야,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또 잠을 자고 옷을 입고 먹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친 연후에야 노동력이 다시 그 다음날 일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지, 그냥 돈을 주고 가게에서 물건을 산다라는 것만으로 노동력이 일할 수 있는 형태로 출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재생산 과정이 있어서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은 정확하게 말하면 생산순환과 재생산순환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은 이 중에서 생산순환 과정은 자본주의적 과정을 인정하면서도 재생산순환은 그것에서 배제시켜 버려 가지고 바로 이 노동계급을 이제 분할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계급을 위계화시키는 거죠. 남성과 여성, 생산 노동자와 재생산 노동자라고 하는 위계적으로 분할된 노동계급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자본 순환 과정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안젤리스는 이 자본주의적 과정이 무엇을 행하는가에 주목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투쟁과 흡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본은 끊임없이 자기 외부의 어떤 가치 실천들을 enclose, 종획한다 라고 하는 게 안젤리스의 생각입니다. 보통 enclose 이론은 그 외부 세계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식민화한 어떤 시점을 주로 지칭하는 데 많이 사용되죠. 막스가 자본론에서 일권에서 시초 축적을 다룰 때에 바로 이 엔클로즈 이론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방목지, 농민들이 일하던 그 방목지, 다시 얘기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소작을 쥐어서 일하던 땅에 양떼를 이렇게 풀어놓아서 방목지화 시켜버리는 과정. 그러니까 토지가 방목지로 변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은 소작들을 토지로부터 폭력적으로 추방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포함하는 거고, 이게 되게 이제 유혈적으로 강제적으로 회초리로 내려치고 총을 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토지로부터 농민들을 이제 추방한 과정을 분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primitive accumulation이라고 하죠. 시초 축적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시초라고 하는 말이 어떤 과정의 첫 부분에만 있는 어떤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시작될 때에 농민들이 결합되어 있었던 그 토지라고 하는 생산수단을 강제적으로 분리시켜서 이 생산수단을 자본의 수중에 축적하는 이 과정, 이걸 이제 시초 축적이라고 분석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안젤리스는 그렇게 자본주의적 과정의 그 첫 시기에만 국한되어서 시초 축적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막스의 이후 저작들, 혹은 다른 저작들, 특히 인여가치 학설사에 서술된 구절을 통해서 막스가 바로 이 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이 분리라는 과정이 자본주의 역사의 초기에만 진행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데, 즉 역사적 의미에서 시초 축적이 아니라 원리적 시초 축적이 있다고 보는데, 이 원리로서의 시초 축적, 자본주의의 원리로서의 시초 축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자본주의의 종획 과정, enclose 과정은 끝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무엇을 종획하느냐 하는 문제겠죠. 바로 종획을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자본주의의 자본주의의 외부인 공통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계는 다양한 가치 체계와 가치 실천들의 상호 투쟁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자본주의적 가치 체계, 가치 실천은 그 중에 일부, 하나의 하위 체계라고 봤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바깥은 이 세계 속에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자본주의는 바로 자기의 바깥에 있는 이 외부를 끊임없이 흡수하고 인클로즈 하면서 살아나간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종획의 이론은 그 안젤리스의 사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실비아 페데리치라거나 마리아 미스 라거나 마리아 미스, 그 다음에 마리아 로자 달라 코스타라거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하고 굉장히 통하는 개념이죠. 사실상 이 시초 축적이 역사적으로 한정된 시기에 거친다라고 하는 생각은 최근 들어오면서는 뭐 거의 정설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하트와 네거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제국에서 로자 룩셈부르크가 바로 이제 그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식민지화를 이제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더 이상 식민화할 수 없는 어떤 궁지가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한 후에 이 룩셈부르크의 생각을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룩셈부르크는 초기 시기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아주 발전된 제국주의 시기에도 그 식민화, 이 시초 축적 과정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식민 이론하고 시초 축적 이론을 통합시킨 사람이죠. 이 관점을 이제 현대의 자본주의에 적용해 보면 현대 사회 속에서도 자본주의가 자신의 외부를 식민화하고 그 외부의 공통장을 분할해서 소위 생산 수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들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데이비드 하비 같은 경우에도 그 강탈로서의 축적 이론에서 이와 통하는 자본주의 관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종획되는가 하는 문제가 이야기되어야 할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종획의 유형에서부터 그 안젤리스의 생각을 풀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이 종획과 가치법칙, 또 신자유주의와 그 케인즈주의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감사합니다.